네, 정치마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정 갈등 2라운드 조짐,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갈등 재현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종섭, 황상무 논란, 그리고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비례 순번인데요. 전자부터 보면요. 한동훈 위원장의 2대4 즉각 귀국, 그리고 황수석의 거취 결정 촉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전면 거부로 읽히는 강력 대응을 했지요. 어제 말을 아꼈던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분위기 두 분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현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 그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아는 정당에서 그 설득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 현장의 분위기를 그냥 무시하고 가면은 총선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용기를 내가지고 그 이종섭 장관이나 황상무 심의수석에 대해서 어떤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메시지를 낸 거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실에 좀 안아줬다면 아무래도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게 당에서 뭘 하면은 이제는 그래도 대통령실이 받아주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희망을 잘라버렸다, 기대를 눌러버렸다 이런 측면에서 총선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어요. 뭐 오만한 정권에게는 그 큰 일이 이제 뭐 항상 생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애둘러서 표현한 거라고 보세요? 애둘러서 표현했지만 저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조금 언론에서 좀 이렇게 부각시켜 준 다음에 대통령실의 반응을 또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원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금 직격했던 그 부분을 좀 더 완곡하게 애둘러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 그러면 당정 간의 입장이 평행선이고 당정 간의 갈등 2라운드에 돌입했다. 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김상희 평론가님이 지금 여권 분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급한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서서 죽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총선을 앞두고는 민심에 민감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어쨌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민심이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고 수도권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도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선거 못 치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도전을 해? 이걸 내가 뒤로 물러나면 이건 레임덕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물러날 수가 없지. 이건 밀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든 사안은요. 네. 총선을 앞둔 모든 사안은 총선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걸로 따져야 돼요. 일단 총선 승리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안이 여권 총선 승리에 불리한 이슈라면 과감하게 당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령실에 필요한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때 대통령실에서 뭔가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 네,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분위기를 대통령실이 잘 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민은 항상 옳다. 민심은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민심이 표출되고 있는데 본인은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또한 내부적으로 물밑에서는 상당히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주말 사이에 자꾸 이 두 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수석이 네. 이제 문자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좀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니 더 이상 이거 언급하지 말아라.
이러한 이제 문자나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도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여권 인사가 아니니까 여권 인사 아닙니까? 받은 분으로부터 예. 이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인식이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입장,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대사의 임명에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고 네.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해명을 하면서 네. 입장 변화가 없음을 어제 강력하게 시사를 한 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류라면 밖에 나가서 그 언론에서 그런 거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불편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사안은 묻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네. 되나요? 아주 오판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지표에도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나타나고 있고 국정 수행 평가라는 그다음에 각 지역의 여야의 후보들의 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흐름이 완전히 좀 바뀌고 있어요. 그게 여실히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지난번 명품백 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꼬리를 후반부에는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내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뭔가 한마디를 하고 그것도 명시적인 요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현장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같은 편이 전달했는데도 그거를 들으려고 안 한다? 그럼 같은 편이 아니거나 중도층 국민은 아예 무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들의 의견으로만 모든 걸 다 하려는 그런 정부, 굉장히 독선적인 정부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것이 정권 심판론, 네. 이것을 사실상 촉발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변화가 느껴질 때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래 당신들은 한번 심판을 받아봐야 돼 혼나봐야 돼 정신 차릴 때까지 한번 혼나보지 않는 한 정신 못 차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 수도권에서 특히 후보들, 네. 뛰고 있는 후보들은 이 말이 얼마나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감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갈등이 표출되는 것 같은 양상으로 가기 전에 이 정도의 사안이었으면 물밑에서 서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조정을 했겠죠. 당연히 조율하고 정무수석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에서도 이러한 우려사항을 전달했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저번 주 금요일쯤의 입장은 뭐였냐면요. 대통령실의 임명 관계자는 예. 이거 입 다물어라, 언급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터뷰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공개적으로 이 사항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실과 당의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당에서는 아니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더라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총선에 불리하다. 표가 우두두 떨어지는 거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사이에서의 상당한 좀 이견이 있는데 참모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입장을 당의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당이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호흡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후보들이 모인 공천자 대회에서 절실함을 호소했는데 관련 발언을 짧게 들어보시죠.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치 개혁을 약속합니다. 이거 민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께 우리가 이 정치 개혁을 반드시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실제로 실천할 것이라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까 저 대통령실을 향해서 계속 똑같은 메시지는 보내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을 워딩이 하셨는데. 없네요. 예. 네. 그 워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조금이라도 오만하고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감당 못할 큰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종섭 그 호주 대사 건하고 그 다음에
황상무 수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이런 네. 것들을 두고 저는 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저는 뭐 입장을 한번 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자분들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입장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입장이 나온다면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 총선이 계속 안 좋아진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엔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를 물밑으로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호소를 하면서 뭐 차별화를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뭐 애둘려서 원론적으로 이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경고하는 선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뭐 메시지를 내는 방법뿐이 없겠죠.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설득을 해서 용산에다 많이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용산이 수용하는 모양을 취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 건과 관련해서 너무 입장을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지금 이종섭 대사의 출국 허락 유무를 두고 대통령실과 공수처 간에 어떤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섭 대사가 선제적으로 귀국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항명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대통령이 임명권자고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 수사받으러 가겠습니다. 저 귀국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러겠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황상무 수석 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상당히 억울하다. MBC가 잘못했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오늘 장문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기자들 사이에 돌았어요. 예. 제가 봤을 땐 대통령실은 황상무 수석 쪽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 군사 정권, 뭐 DJ 정권 이랬을 때는 세무조사도 하고 뭐 핵할 사건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방점이 있는 건데 MBC가 핵할 사건만 그냥 증폭시켜가지고 보도를 했다. 악의적인 보도다. 그런 악의적인 가짜 뉴스 보도에 우리 왜 황상무 수석이 왜 그만두느냐. 이것은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 이제 입장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앞에 물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을 특히 왜곡해서 뭐 보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앞부분에 이제 MBC 잘 들어? 네. 라고 하고 이제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했다는 거죠. 아유 여기 MBC 기자도 있네. MBC 잘 들어? 이제 이런 거지. 그러면서 MBC 잘 과거에 들어? 정권의 비판적인 어떤 논조에 기사를 썼던 그 기자 칼 맞았던 적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앞뒤 맥락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습니까? 아주 대단히 소장님 보실 때?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을 했죠.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같이 이제 권력이 없고 평론하는 사람은 그냥 저녁 자리 하다가 기자들한테 막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기자분들에게 상당히 이제 압박과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앞뒤 다 잘라서 비판적인 보도하면은 칼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항변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되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하면 안 되고요.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특단의 결심을 하시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 초보로서 정치를 안 해본 분으로서 상당히 좀 미숙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민심을 받든 용기 있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의 뜻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분위기와 다른 얘기를 공개적으로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 저런 용기 있는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응원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에서는 애둘러서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대통령과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다. 이게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인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10번, 20번, 100만 번 동의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좀 그런 기류가 아니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괜찮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유 저 농담이 무서운데 나중에는 이제 농담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여기에서 이걸 끊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걸 어떻게든 얘기해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폭력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굳이 왜 그 예를 들죠? 예? 그게 뭐 마음에 없다면 그리고 영화 보세요. 가장 무서운 말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 강자들은 그런 협박을 농담처럼 해가지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력이 있는 강자가 아니라면 그거를 약자들이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권력의 위치에 있고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고위층으로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그만두시는 게 맞고요. 적어도 그만 못 두시겠다면 전국을 다니면서 삼보일배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다니셔가지고 국민들이 그 정도면 됐어 할 때까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좀 예측을 해보면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갑자기 속보로 네.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 이런 보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정무라인에서 계속 좀 보고를 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분들이 이 부분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많은 분들이 이러면 총선 집니다. 이러면은요 이거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게 되지 않을까 못 버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거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얘기도 좀 들은 게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틸 거예요, 이걸 총선에 불리한데. 근데 뭐 이 현 정권이 항상 상상을 좀 초월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심판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도 상상을 초월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이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등이 표출된 비례대표 후보 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꾸준히 일을 해왔던 당직자들 그리고 호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 비례를 연속해서 2번 하지 않겠다는 우리 당의 관례가 깨졌다. 이제 이 대목인데요. 이 의원의 공개적인 이 문제 제기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처 당직자 이분들이 이제 20번 안에 배려된 분들도 없고 원래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상위 순번에 호남 측의 인사는 5분 정도는 앞순위에 배분을 한다. 이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공관위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제가 봐도 조금 좀 과연 이런 분들까지 비례 상위 순번에 하는 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그러니까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 한 명도 추천 안 했다. 예. 4,000원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다. 막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사무총장이 좀 살펴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의 앞순위 배치 그리고 특정한 분에 대한 예. 어떤 뭐 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겠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이게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고 또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싸움 이렇게 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당정 갈등이 표출됐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저의 워딩이 아니라 언론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평론가의 워딩으로서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당이라는 것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철규 의원이라는 거는 내부의 프로시저가 있고 그 프로시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영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왜일까요? 이거는 뭔가 내부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에 어떠한 힘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분이 볼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의 개인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면 본인도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럼 이건 뭐지? 용산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산의 뜻이라고 한다면 용산의 뜻이 왜 그 조용히 해소가 안 됐지? 라고 한다면
거부하는 쪽이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게 이게 이견이 있고 이견이 갈등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증폭 이 안 돼요. 갈등으로 분류된 주기환 전 광주시장 네. 위원장이 당선권 밖에 배치가 네, 네. 되면서 사퇴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 논란에 힘을 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좋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장동혁 사무총장이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니까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비례 순번이 다시 바뀌거나 지금 뭐 다시 뒷번호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오거나 뭐 이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흔한 일이에요. 그냥 매번 그래요? 그래요. 그냥 그래서 한두 분씩은 조정이 되고 좀 예.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사례와 전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수습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럼 지금 앞번호 배치된 사람들이 뒤로 밀림에 또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한 발 있겠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명분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사자들도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명분 있는 지적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들의 측근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면 그거는 또 다른 논란으로 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상일 평론가님만 지적 안 하시면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제 논란이 되냐 안 되냐 할 텐데. 전화 이때도- 받나요? 자, 어제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입니다. 짧게 또 들어보시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형수님에게 패륜적인 쌍욕을 하고도 뻔뻔하게 야당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고등학생과 성인의 성관계도 합의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무소속 출마가 얼마나 어려운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선수후사하겠습니다. 제가 겪을 어려움보다 수영구 발전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선당 후사는 익숙한데 선수 후사, 그러니까 수영구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본인은 이제 이겨서 당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당 밖에 나가서 출마했다가 우리 당에 다시 돌아오는 일 내가 있을 때는 없다 복당 뭐 허용 이렇게 안 또 하겠다.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복당을 자꾸 허용해주면 저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서는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도 복당을 가능하면 뭐 사람의 일이니까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장해찬 의원이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개인이 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본인이 나가서 뭐 총선 후보로 뛰겠다. 예.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비판해 왔던 것들도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하다가 잘못이 나왔어요. 그러면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면은 나의 잘못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잘못도 인정을 하고 남의 잘못도 인정하게끔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죠. 남의 잘못이 있으니까 나의 잘못도 없어라고 가는 게 맞으면 이거는 정글 사회가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기에 다 뭐랄까 제도나 이런 거에 뭐 꼼짝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고 힘 있는 사람들만 제도를 내가 넘어서서 제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형해화시키면서 나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해찬 의원께 제가 뭐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면은 역사의 안 좋은 선례 중에 하나로 본인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고 이게 그리고 뭐 총선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정가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수용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역사상 처음 보는 일을 3파전이 되니까요. 네, 발생할 예. 수 있다. 그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1호 참모고 윤석열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35살 정치인이 과연 옳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는요. 네.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 분들에게 항상 해오던 말이 있어요. 선당우사해라, 선당우사해라. 근데 본인은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과연 어떨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늘 아침 여러 인터뷰를 보니까 네. 용산과의 교감 부분에 대해 있어서 뭐 시시콜콜 내가 모든 것을 뭐 바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라는 인상과 이미지를 좀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을 본인이 다 끌어당기려고 하는 메시지 같은데 좀 정치를 길게 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당선이 안 되면 정말 어떻게 정치를 할 거예요? 그 당선이 되더라도 저렇게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도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좀 후보 등록 전이니까 좀 당의 입장과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해 봅니다. 홍준표 그리고 시장도 저게 정치, 예. 장해찬 최고가 이렇게 아까 뉘앙스를 풍기는 게 용산이 뒤에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요 또 유난 갈등의 그 촉발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후보 공천이 돼서 초창기에도 이렇게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있다는 식으로 지원이 있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내서 이제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또 비슷한 이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제일 큰 화제는 지금 양문석 후보의 논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들이 추가로 또 드러나고 있고 이번에는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최하점을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는 공천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공천에 대해서 어떤 대응,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아도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정권 심판의 여론이 높아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거는요 그 총선이 끝나면 두고두고 민주당에 또 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판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준에 머무르는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두 거악이 부닥치고 있다라고 느끼는 국민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런 국민이 이 두 거악을 뽑기 싫은데 누굴 뽑아야 되지? 이런 생각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는 보다 큰 악을 먼저 없애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진짜 나는 도저히 양심상 투표를 못 하겠어. 이거 어디다 하지 하면은 제3의 어디에든 어쨌든 그래도 뭐 메시지 차원에서 좀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길 바라면서 제3의 정당에 주는 방법. 투표력이 마지막은 나오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의 참여율은 조금 이러면 이럴수록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역사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의 공적 책임감은 일반 국민의 도덕 수준을 평균 이상은 해야 되고요. 사실은 평균이 아니라 그 이상 오히려 모범을 그 세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도덕 부분이 0점이다? 도덕 부분은요, 꽈락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부분은 안 만들더라도 적어도 기본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다른 걸 잘한다고 그 분야의 권한과 이런 걸 쥐는 세상이 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정당이 도덕성 부분은 기본 국민의 평균 수준에서 꽈락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총리는 어제도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넘은 거죠. 그렇게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아직까지 당이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발언도 그렇지만 저분이 이제 출마하면서 또한 선거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과감하게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막말로 보도가 되면 민주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참 정치평론하면서 어려운 게 양문석 이사장 같은 경우도 저랑 방송 오래 했고 인연이 있고 잘 지내고 있고 장해찬 후보도 그러는 상황인데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잖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저는 당의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저는 양문석 후보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박을 박살내겠다라고 하면서 뭐 상당히 욕설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동원을 해서 예.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당원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의 비주류라든지 친문 세력이라든지 친노 세력들을 억압하고 쫓아내는데 자기 모든 걸 걸겠다라고 하면서 당에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고 정치하는 건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보복과 원한을 갖고 정치하는 것은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저는 양문석 후보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는 쪽이고 더 기분 나쁜 것은 대한민국의 보배인 손흥민 선수랑 왜 본인을 비교합니까? 아, 성장하고 있다 본인도 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비유인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상당히 옳고 현명한 발언을 하셔서 여러 가지가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지도부의 입장을 전해드렸었는데 유시민 작가도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도부에 잘하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양문석 후보 논란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들으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잘해라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하시지 왜 그러세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자, 살아있는 권력도 잘못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견제를 받고 비판을 받고 감시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잘하는 양문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저게. 예? 양문석 후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라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공직이잖아요. 공직은요, 과거에 있던 것들이 투영이 돼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영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뭐 심성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근데 잠깐 그것을 숨기고 속이고 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심지어 남녀 간의 연애도 뭐 몇 년은 뭐 숨길 수 있다 그러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감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리고 지지자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감히 저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히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철학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한 걸 가지고 불량품이라고 그러고 매국노라 그랬어요. 예? 지금 그러면은 FTA를 하고서 매국이 된 부분을 이야기해야죠. 양문석 이사장이. 그죠? 매국이 된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매국이 된 부분이 없다면 내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매국이 된 부분이 없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네? 이런 거를 충분히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고 그런 걸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잠깐 남을 속이는 거로 뿐이 이해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문석 이사장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또한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물어보지도 말아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양문석 공천 줄 거야. 아무리 당신들이 비판해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도 나는 양문석과 함께 갈 거야.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입장이면 당내에서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좀 비판을 하고 좀 비명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컷오프 시키고 공천 탈락시키려고 여러 가지 룰을 세팅하셨는지 이거는 또 말의 앞뒤가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비명에 대해서도 예. 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북을은요, 오늘 오후 6시가 되면 당원 투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박용진, 조수진 후보의 결선이 되는 거죠. 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박용진 의원은 이 경선 룰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함께 경선을 치르는 조수진 변호사는 박용진 의원에게 당을 위해 헌신할 것을 주문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당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는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불만을 얘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뭐 잡음을 내지 말라. 결과에 조용히 우리가 해라. 승복하자 뭐 이건데. 승복도 하고 예.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려요. 근데 지금 이미요. 박용진 의원은 1%의 희망을 얘기했지만요. 1%의 희망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55%라는 이 차이를 넘어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55%의 보잖아요. 차이를 예를 들어서 국민 투표로 하면 넘어설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70%가 전국 권리당원이잖아요. 권리당원이고 또 30%가 이제 이 지역 네. 권리당원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의 권리당원들은 대부분이 지금 그 우리 유튜브, 강성 유튜브에 뭐 이렇게 조회하는 게 뭐 한 150만 뭐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거의 이거는 장악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권리당원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1%의 희망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위인설규다. 예? 조수진이라는 후보를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다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반대로 박용진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대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왜 이렇게 박용진 의원 못 쫓아내서 안달인지, 왜 못 죽여서 안달인지 정말 앞에서 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예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선 룰도 바꿨다. 뭐 이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갑자기 왜 이런 룰을 가져다가 씁니까? 그리고 조수진 후보는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경쟁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폄하하고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동원하는 것은 그토록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당내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고 그냥 입 다물어라, 당에 그냥 의견에 따라라, 헌신해라 이런 식으로 왜 강요하냐고요. 이거는 조수진 변호사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류를 비판했으니까 저는 비주류도 잠깐 비판하고 싶어요. 예. 자, 세상에 공인들이 부당함이라는 게 존재할 때 그거에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다면 그 공인은 왜 필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거의 완벽하다시피 주류 교체가 일어난 이유는요. 네. 그 피해를 당한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부당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천을 위해서 입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목소리를 누군가 내가지고 몇 사람이 먼저 선제적으로 희생을 당했다면 후발적으로 희생되는 그 희생자들은 막을 수도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예. 저는 그분들에게 앞으로는 그렇게 비겁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얻어맞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기 상태 해가지고 다운 직전인데 뭘 비판을 하고 그러세요. 좀 응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3지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조국 장관님 다음번에. 만나오시나요? 다음 주에 좀 길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